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영훈입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뭐 한 40년 가까이 재직을 했고요. 정년퇴직을 한 지 뭐 한 4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쓴 게 규원사화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은 단군 민족주의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요. 학계에서는 뭐 정화무게 하면은 뭐 그 단군 민족주의를 그 한국사를 설명하는 그 주요 개념으로 제기해 가지고 그 민족문화 대백과서전에까지 그 등재시킨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좀 기억하고, 또 단군학회, 한민족학회 뭐 그런 그 이름의 학회를 또그 창립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도 알려져 있고, 또 단군학회를 그 주관을 할 때는 그 우리 상고사와 그 민족 문제에 대한 그 열린 토론의 장 뭐 이런 것을 그 표방을 하면서 그 제야와 강단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그 저희 연구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을 그 오랫동안 좀 주관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홍익인간도 제 관심사 또는 그 연구 주제 중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걸로 그 여러 가지로 전 나름대로 그 이런저런 논문들에서 거론도 좀 하고 그래왔던 주제인데, 그 인연을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은, 가령 저 1997년인가요? 그 단군학회를 만들 때 이 학회를 그 출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그 학술적 연구를 좀 그 이제 제고한다. 뭐 그런 그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회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그 여러 그 학술 활동을 할 때도 이 홍익인간과 관련된 그런 그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자들도 좀 찾아가지고 이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이제 제정된 시기가 1949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1999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이제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제정된 그 50년 그 되는 해죠. 1999년이면 그래 50년쯤 되는 기간 동안에 이 홍익인간 문제를 다룬 무슨 학술회의도 한 번 없었고, 또 그 공동 연구가 뭐 이 뭔가 그 이제 기획된 적도 없었고 단행본 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당시 그 교육부나 뭐 다른 그 교육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는 게 이제 교육개발은 이제 큰 기관이 있는데, 이런 데서 홍익인간 교육 이념이 제정된 뭐 50년을 어떤 그 즈음한 그 기념하는 무슨 뭐 행사 뭐 이런 게 있을 법한데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문학회 분들을 좀 기업을 해가지고 홍익인간 이념과 21세기 한국 뭐 이런 대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저 2일짜리 큰 학술회의를 개최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그 한중년 한국중앙연구원, 그때는 정신문화연구원이었었죠. 그 설득을 해가지고 그 공동 연구도 하나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한중년에서 그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고, 에, 저 나름대로 이 홍인간과 관련된 연구를 좀 심화시키고 또 학계 일반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왔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제가 관여한 일도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 그 저 남북 학술 교류
과정에서 이 홍익인간을 제기해가지고 이 북쪽 학계를 좀 이 문제에 이 관심을 제고하고 이 끌어들인 그런 일도 좀 했었는데 이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북의 학계가 우리 땅 안에서 그 공동의 주제를 걸고 학술회의를 그 개최한 최초의 그 사례는 2002년도에 그 10월 3일 날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그 남북 학계 공동 학술회의 뭐 이런 이 간판을 걸고 큰 학술회의가 그 22년, 23, 2002년, 2003년 두 번 계속 있었는데 그 학술회의가 말하자면 남북 간에 우리나라 우리 땅 안에서 개최된 최초의 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술회의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연구라고 하는 이 형식의 학술 교류로까지 발전이 됐었는데 그 세 번의 그 공동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 결과들이 이 국내에서 다 출판도 되고 그 학회제도 이제 게재가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 북쪽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도 협의하고 하는 그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북쪽 학자들을 계속 그 설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북쪽에서 이제 주체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주체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주체 사상이 그 수령님의 업적이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이 주체 사상이 우리 사상사 한국의 사상사 속에서 그 갖는 어떤 그 위상이랄지 또는 우리의 이 그래도 사상적 발전 과정에서 필연으로서 이 주체 사상이 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위대성이 발현이 된다. 뭐 이런 쪽에 논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부분하고는 이게 단절이 돼 있다. 그래서 북쪽 학자들한테 제가 계속 설득을 한 것이 이 홍익인간까지 거론해야 된다. 홍익인간까지. 아마 주체 사상이 한국 사상사 속에 인간 중심 어떤 철학, 내지 인간 중심 사상의 계보 속에서 이 주체 사상이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이 홍인간부터 거론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문제의식 하에 북쪽 학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이 얘기를 꼭 가서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라.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은 그 2000 그러니까 12년인가요? 13년인가 장춘에서 남북학술 교류가 있어가지고 장춘을 갔더니 그 사회과학원 사람이 나왔어요. 사회과학원 그 철학연구소 사람이 나왔는데 저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전달을 하라고 한 얘기까지 다 그게 연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쪽에서 나온 분이 저를 붙들고 하는 소리가 철학연구소에서 그 한국 철학 전서라고 하는 걸 뭐 24권짜리인가 27권짜리로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3개 편에서 홍익인간을 아주 깊이 자기들이 분석을 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서를 남쪽에서 좀 출판할 수 없느냐 좀 주선해 달라 그런 그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그때 뭐 이 이명박 시대에 남북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면서 그 관계가 아주 경화됐죠. 그래서 남쪽에서 아무런 그 어떤 그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서 북쪽이 그 주문한 거는 이거는 실현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남과 북이 공동의 주제가 뭐가 있어야 무슨 학술회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확인되는 것이 북쪽도 홍익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자기들의 그 사상사 철학사를 정리하는데 홍익인간을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다, 다뤘다. 그 공동의 주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추후에 남북 간의 학술 교류를 어느 분이 모색을 하고 이 주관하는 분이 있다면 기왕에 있었던 이런 그 이제 역사를 참고하셔가지고 북쪽에다가 이 홍익인간 문제를 아무 공동으로 뭐좀저
토론해 볼 것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국적이 지금 이 민족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상황에서 이 남북 학술 교류가 뭐 가능하겠는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런 쪽에 어떤 그 진전이 있을 경우에 이 주제를 한번 뭐 거론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그런 그 계제가 되면 한번 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왔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뭐 오늘 제가 그 PPT 그 제목을 건국이념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세상과 삶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런 주제로 몇 번 뭐 특강을 다른 자리에서 좀 했었는데 이 전반적으로 한 뭐 두 시간 반, 3시간 정도는 가져야 이 소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45분, 50분에 이 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니까 좀이 두서가 없이 얘기가 흘러갈 것도 같다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오늘 강의 참여하신 분들은 뭐 저보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나 이 관심이 훨씬 더 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그런데 그래요. 이 일반의 경우를 뭐 어떤 경우는 그저 이 연구자의 경우도 연구자들한테도 같은 문제를 좀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홍익인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상당히 좀 불충분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이 정보에 이 기반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거죠. 우선 먼저 이 많은 분들이 이 홍익인간 사상이 어떤 민족의 고유 사상으로서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억이 되고 또 호명이 되고 거론이 되고 그러면서 또 실천이 되어 온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인간 13세기에 이 삼국유사와 제왕원기 그 두 문헌에 거론된 이후에 조선시대를 통해서는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홍인간을 특별하게 주목해서 거론한 사례를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선가로 불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문화 전통을 중시한 그런 지적 흐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배경화에서 나온 사서가 1675년에 쓰여진 이제 규원사화인데 이 규원사화 같은 책에도 홍인간의 거론이 안 됩니다. 예, 단군의 역사와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문화 전통들을 중시한 그런 흐름들도 홍인간을 주목하지 않았다.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았다. 매우 이 홍인간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지적을 해줘야 될 대목인데 홍익인간이 우리 지식사에서 이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통일민족주의 또는 통일민족주의자로 제가 부르고 있는 일련의 이 학자들 또 진보적인 이제 국가운동가들에 의해서 이 단군 신화가 다시 이제 주목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홍익인간이 이게 눈에 띄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홍익인간을 어떤 민족적 건국 이념으로 의의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계속 주목이 확장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게 조소왕 선생이 삼견주의를 성안하면서 이 민족의 고유 이념으로서 이 홍익인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국강령에서도 아, 홍익인간을 저기 뭐냐, 거론하고 죄송하지만, 네, 저기 PPT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넘겨야 되면 요금 그 서론으로 그 서론이 좀 오래 갑니다만 뭐 이 말씀드리다 보면 그 저 이 강의 내용도 이그 언급을 밑으로 하는 것이 돼서 저 PPT 화면이 필요할 때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920년대 40년대 그 통일민족주의자들이 통일을 위한 사상 이론을 정립하는 그런 과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그저 사상 이론은 민족 고유의 이 지적 유산 속에서 그 근거 또는 그 아이디어가 이게 나와야 된다, 찾아져야 된다. 그에 기초해서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단군 신화로 불리는 text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홍익인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홍익인간을 말하자면 그 민족적 고유 이념으로 건국 이념으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런 인식이 확장돼 가지고 이 교육 이념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면 이 홍익인간은 이 13세기에 그 사서에 처음 출연한 이후에 1920년대까지 오도록 이게 거론된 바가 없다. 그게 요지인데 뭐 좀 그 설명이 좀 길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류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이걸 홍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예, 홍에 대한 해석이 이제 널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 그 글자의 이 자전상의 해석은 넓을 홍보다는 클홍입니다. 클홍이 우선적인 의미예요. 다른 그 한국의 그 자전에서도 보면 60년대 이전의 자전에서는 클홍으로 이게 훈독이 돼 있어요. 클홍이 하고 넓을 홍하고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그 차이가 있어요. 이 클홍은 크다 할 때는 어떤 부피와 그 질량이 이게 큰 게 되겠고 넓다고 할 때는 어떤 뭔가 고르게 펼쳐져 있는 모습 이걸 그 연상을 하기 쉬운데 왜 클홍으로 번역돼야 될 홍익인간이 넓을 홍으로 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그 번역이 됐는가 하는 건 그건 또 다른 그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그 조소왕 선생의 역할이 크지 않냐.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를 정립을 하면서 홍익인간을 거론할 때 논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균등으로 이걸 끌고 갔단 말이에요. 홍익인간을 균등, 평등으로 그 핵심적 사상 지향을 이러한 해석들이 일반에 널리 보급이 되면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화됐는데 정확한 해석은 크게 이롭게 하라. 뭐 넓게 이렇게 하라든 크게 이렇게 하라든 그게 대수롭지 않다.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두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그건 뒤에 다시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또 하나의 좀 이제 교정돼야 될 그런 관점의 하나가 이 홍인간을 그 하나의 그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홍인간을 이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령 선공호사의 어떤 그 이제 덕목이라든지 뭐 공동체 윤리라든지 뭐 이렇게 홍인간을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홍익인간이 출연한 이제 단군신화의 문면을 보면은 홍익인간은 어떤 그 윤리, 공동체 윤리라는 차원에서 해석이 되기보다 국가,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뭐 존재의 이유나 국가의 사명이나
뭐 지도자의 역할이나 또 권력의 그 기능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의의가 일차적으로 규명되던 어떤 겁니다. 홍인간은 하나의 그저 공동체 윤리로서의 의미는 그것은 제 해석에 의하면 3차적인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또 오늘날에 특히 저 핵심적으로 그 의의가 이제 부각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는 보지만 역시 1차적인 거는 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홍익인간이 제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적하지 않았었고요. 또 이런 것도 또 하나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홍익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한 또 하나의 사례가 윤리 규범으로 또 공동체 윤리로 홍인간을 거론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 모두에게 부과된 그런 윤리 덕목은 아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익인간은 누구한테 부과된 저 윤리 덕목이냐? 그것은 지도자, 힘 있는 자, 통치자, 어쩌면 뭐저이 기득권자, 권력자한테 먼저 부과된 그런 어떤 이 명제였다 하는 거죠. 요즘에 개념으로 보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한국적 표현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홍익인간은 그러니까 국민 일반들 공동체 구성원 일반한테 이제 그 제기하고 촉구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또 권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먼저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명제다 하는 거. 그걸 중요하게 또 포함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측면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홍익인간에 대한 연구는 이 홍익인간과 직간접적인 연결 분명한 그런 그 자료들에 근거해서 홍익인간은 좀 연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가령 이 홍익인간과의 그 직간접적 연관성이 증명이 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 가령 뭐 이제 대종교육 경전 같은 거 대표적이죠. 그리고 저는 가령 또 판단고기와 관련해서도 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홍익인간이 이게 저 단군 신화 속에서 홍익인간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소약하죠. 모호하고 또 추상적이고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홍익인간과의 그 연관성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내용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 의혹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는 홍익인간에 대한 연구 그게 뭘 지향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단군 신화로 불리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한자로 번역된 클롱, 뭐 도우리, 사람인, 사이간 이렇게 한자로 번역된 그 네 자의 그 조합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는 것 그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것만 제대로 좀 분석을 해주더라도 이 홍인간의 이 핵심적 그 지향, 의미, 추구하는 바,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유의미한 게 추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홍익인간과 관련된 여러 이 담론들은 아까 말씀드린 단군 신화의 이 텍스트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그 자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이 추출된 홍익인간의 그 의미와 뭐 지향과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단군 신화라는 그 이제 좀 뭐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텍스트 자체를 이 단군 신화로 부르는 거는 그건 뭐 그렇게
온짱게 보지 않으셔도 좋겠다. 예, 그 삼국유사 이 고조선기에 실려 있는 300 여자의 그 단군 관련 기록, 그것은 뭐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도 되고 뭐 단군 사화라고 해도 좋고, 왜냐하면 그게 일정한 역사를 기초해 가지고 거기에 신화적인 윤색이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단군 신화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그 언짢아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 뭐 어디 서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절반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 뒷부분은 좀 그 건너뛰어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홍익인간에 대한 연구는 단군 신화의 그 문면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고, 또 글자의 그 자의를 이걸 그 분석하는 게 또 급선무다. 그에 기초해 가지고 이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것을 한번 추출해 보자 하는 얘기고, 추출한다 할 때 홍인간을 이 관통해서 그 이제 저 그 관통하고 있는 그런 그 사상적 내용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뭐라고 집약해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로 뭐 집약해서 좀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 그럼 저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보시고요. 슬라이드 4, 슬라이드 4를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요. 슬라이드 4가 여기 4번인가요? 아니면 슬라이드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4번? 4번. 네. 네, 잠깐만요. 이거 말하는 거죠? 가만있어 보세요. 저한테는 어째 안 아니면 저기 나오는데 뭐냐 저기서 4번. 삼국유사 예, 사진 있는 거 예, 그거 맞습니다. 이거 4번이죠. 맞습니다. 예, 그 저한테는 그 사진이 안 떠서 잠깐 예, 그저 이거 슬라이드 맞습니다. 번호만을 제가 거론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슬라이드 4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삼국유사의 고조선기의 그 장면이죠. 예. 그러면서 거기 저 홍인간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그런 그 이제 다목을 제가 팔자로 뭐 이제 뽑았습니다.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슬라이드 5에서는 이 저 백범 선생이 이 홍인간 휘호를 쓴 거, 그것이 그 슬라이드 5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그 문화국가론으로 불리는 그 백범의 그 이제 문제의식이 거기 담겨 있죠. 저는 이제 백범의 이 문화국가론 관련된 텍스트는 오늘날의 그 이재명 정부에서 백범 자꾸 거론하는데 이게 저 오독되고 있다, 잘못 읽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잘못 읽고 있다. 이게 뭐 저 백범이 얘기한 문화 건설론은 뭐 문화 산업이나 문화 상품, 뭐 이것을 그저 성장 동력 이런 차원에서 거론한 문화가 아니에요. 백범이 얘기한 문화는 그건 홍익인간적 문화입니다. 말하자면 이 인의 자비 사랑과 같은 어떤 정신 문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건설돼서 세계 모범되는 어떤 그 선례를 개척하자, 그래서 세계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저 문제의식인데, 이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백범의 문화가 무슨 뭐 문화 산업이나 문화 상품을 그걸 그 이제 창출하자. 그 문화 강국은 그런 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그 이제 나라, 문화 방면에 문화 쪽의 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뭐 그런 나라,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막 얘기들 하는데, 이건 그 잘못됐어요. 백범의 문화국가는 이건 홍익인간 정신에 기초해서 뭔가 새 나라를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건 뭐 시간이 많으면은 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저 몇 번인가 몇 페이지 각주 아 거기 각주 아니 각주가 아니라 저 슬라이드 7번 예 슬라이드 7번에서 이 홍인간이 오랫동안 그 주목이 되지 않다가 1920년대 이후에 이 통일민족주의자들에 와가지고 홍인간이 이 주목이 되고 발견이 된 거예요. 예, 민족적 고유 이념으로 또 우리가 공동의 역사를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이상, 꿈 이렇게 예, 그런 꿈에 해당되는 명제로 홍인간이 발견되고 의미 부여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교육 이념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홍인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기를 하고 거기 12쪽 12 그 슬라이드 12번에서 이제 교육 이념으로 영입되는 과정을 슬라이드 12번에서 다뤘는데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949년에 또 홍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정한 것은 사실은 45년 12월 달에 그 정해진 거지만 교육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지만 교육이념으로 결정된 그런 선택한 그런 과정은 이건 매우 적절하고 현명한 어떤 결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국민은 이렇게 가죠. 그럼 그 유구한 역사는 그 단군의 건국으로까지 소급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단군 건국시키기에 갖고 있던 어떤 정치 이상 그것이 교육의 한 목표 또는 그 지표로 이게 마땅하게 이게 그 선택이 돼야 됐죠. 그렇지 않고 외래의 그 용어, 그 개념을 취해가지고 우리 그 교육 이념을 서술했다면 한국의 교육법은 국적불명의 매우 그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자꾸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참 뭔가 이런 의의들을 또는 이런 역사적인 필연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단군민족주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단군민족주의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무게 하면은 단군민족주의 개념을 제기해가지고 한국사를 설명해온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걔들 많이 인식들었는데 이 단군민족주의가 뭐냐면 이 집단 공동의 역사적 정체성 규정에 있어서 단군의 건국을 공동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 이게 단군민족주의죠. 그러면 단군의 자손론 또는 단군 국조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13세기부터 이제 문헌 속에 본격적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이제 제왕운기. 제왕운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환인이 환웅한테 삼위태백에 내려가서 홍익인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걸로 나와요. 물론 홍익인간 해보겠느냐 이렇게 의향을 떠본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환인의 이 지시를 받고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신실을 건국하고 오사라고 하는 이 사물을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또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이제 좀 돌아가면
돌아가면 우리 그러니까 13세기에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없었죠. 동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동국, 동인, 해동, 동방 이런 용어를 썼죠. 한반도와 만주 이론에서 전개됐던 여러 왕족 국가들을 동국이라는 이름으로 단일의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동국이라고 하는 역사의 그 출발점을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끌어오는 겁니다.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식이 한국사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면서 전개됐다고 하는 거. 다른 그 언제 시간이 있으면 뭐 이 제가 전개하는 그 단군 민족주의가 뭔 개념이고 그게 어떻게 전개해 오면서 한국 사회 과정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뭐 그런 언제 뭐 또 시간 한번 좀 주세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근데 이 단군 민족주의가 말하자면 한민족을 만든 네 가지의 동인 중 하나입니다. 한민족을 만든 네 가지 동인. 네 가지 동인 하나는 오랜 단일 국가의 전통, 또 하나는 단일의 언어, 그 또 하나는 이 민족주의 운동. 네 번째가 단군 민족주의입니다.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부에 존재하는 삼국이라고 하는 이 이질성들을 초월해가지고 단일의 출발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과 설정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하는 거 그것이 4대 모화 사상이 그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중세기를 통해서도 이것이 이런 인식이 연면하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 거 이어져 오다가 한말에 와가지고 이게 대중화가 되죠. 대중화되고 이른바 그 단군의 자선 의식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금 또 이게 실례지만 단군으로부터 저기 페이지 슬라이드 몇 번입니까? 고얘기가 아까 12번을 띄웠죠? 예, 12번에서 단군민족주의 제도화 얘기를 했죠? 예, 그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단군민족주의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유행시킨 그리고 이 해방 후에 그 대한민국의 그 이제 법 체계 속에 제도화시킨 제도 속에 영입된 세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단기 연호고 또 하나는 개천절 국경일이고 세 번째가 홍익인간 교육이념입니다. 예, 이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바로 이런 단군민족주의 흐름이 단군민족주의적인 그 학술운동, 실천운동들이 또는 뭐 종교운동들이 단군의 역사 속에서 단군의 이 사화 속에서 발굴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제도 속으로까지 정착시킨 그런 그 상징 장치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거기 이제 다음에 3장부터 한 얘기는 이제 우리 슬라이드 13이죠. 단군 신화 속의 홍인간 해가지고 이건 중요한 대목들을 좀 짚겠습니다. 각주 아니 그 슬라이드 13에서 거기 그 이제 단군 신화의 주요 대목을 거기 아랫부분에서 인용을 했어요. 아랫부분에서 저 홍익인간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고기, 운, 석유, 환인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보험주인간 360여서 제세유화까지 그게 전체적으로 뭐 100여자가 조금 넘습니다. 그게 100여자가 좀 넘습니다. 이 가로 안에 그 이제 말하자면 각 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110여자 될 테고 홍익인간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고대인들이 홍익인간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용어를 떠올렸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을 해명하면서 특히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그 백여자입니다. 거기 고기운에서부터 제세유화까지 거기 이제 저 지상사에 환웅이 뜻을 두었는데
부재자의 아버지가 환인께서 그걸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까 홍익인간 할만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환웅을 내려보내가지고 이 인간 세상을 개창하게 하는 거죠. 그 인간 세상이 이제 신시고, 뭐 신시를 사람 이름으로 환웅철학의 별칭으로 그래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의 그 첫 번째의 뭐 신령스러운 신성한 공동체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싶습니다만, 신시를 건설하고 그리고서 풍백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 이 다섯 가지의 사무, 이걸 오사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간 360여 가지의 일들을 주제했다. 그러면서 제세이화했다. 여기까지가 홍익인간이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저 메시지 하에, 관념 하에 그걸 해설해 주는 대목이 그겁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의 그 다섯 가지, 그걸 오사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그 뒤에 쪽을 좀 볼까요? 거기 슬라이드 14에서는 제왕원기에서 홍익인간이 나오는 대목을 거기를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인이 환웅한테 삼위태백에 내려가서 홍익인간 해보겠냐? 홍익인간 해라 하고 지침을 주는 걸로, 명령을 하는 걸로, 그런 명령에 의해 가지고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그 이제 행동을 전개한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건 홍익인간하고 좀 먼 얘기입니다만은, 제왕원기의 그 한자로 인용한 그 끝에 두 줄, 그건 특히 중요합니다. 단군이 이제 조선을 건국해서 왕이 됐다고 하는 얘기와 함께 신라, 고구려, 백제, 부여, 예맥은 다 단군지 수야 이렇게 나와요. 다른 대목에서는 단군지 후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단군의 후예다, 단군을 계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요 단군지수, 단군지후, 단군지예, 단군지리 이렇게 문헌마다 좀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말하자면 그 이원숙선에서 그걸 후계한 그런 거죠. 왕조, 정권, 국가 이렇게 부른 인식, 요게 이제 저는 동국사 단군 연원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식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군을 우리 민족적 공동 시조고 역사적 출발점으로 보는 그런 그 전형적인 그 인식이 이렇게 여기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여기 각주 15번, 이 슬라이드 15번부터는 단군은 누구의 생각이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신화에는 분명히 한인의 생각으로 나오죠. 한인의 생각으로. 하느님이 생각을 했다. 지상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면, 고조선 시기의 그 구성원들이 국가와 세상과 또 인간의 그 삶과 관련해서 갖고 있던 관심사와 여망,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명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 지금 슬라이드 15번입니다. 슬라이드 15번. 이 홍익인간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로 홍익인간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돼요. 홍익인간이 뭘 추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홍익인간의 의의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권력과 역할, 기능, 사명, 존재 이유에 대한 천명에 해당하는 게 홍익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환인으로부터 환웅이 홍익인간이라는 지침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에 신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오사도 수행을 하고 시책을 전개를 하죠. 그
저 제세 이화로 표현된 그런 거 이제 저 활동을 하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국가라는 게 그 사명이 뭐냐, 존재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를 규정한 게 바로 홍익인간 첫 번째 가는 의의다. 두 번째로 국가의 사명이나 존재 이후 역할, 권력의 이 기능, 그것을 조금 더 좀 확대해 가지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 장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종교, 교육 또는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저는 뭐 문명장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인간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장치, 제도, 체제, 구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 봉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정치와 사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입각해야 되는 원리, 목적, 원칙, 지침에 해당되는 게 바로 홍익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서 조금 더 좀 확대해가지고 구성원들의 삶의 원칙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명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명제로서의 홍익인간이죠. 지침으로서 홍익인간이죠. 이렇게 볼 때, 자, 홍익인간을 하나의 국가의 어떤 역할, 기능, 사명, 존재 이유와 관련된 명제로 첫 번째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할 때 어떤 얘기가 바로 뒤따라 나오느냐 하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나 특정 계급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어떤 사고로 연결이 되어 갑니다.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나 폭정, 또 국가를 사유화하는 것,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이런 것은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런 그 지향을 갖는다. 홍익인간이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세상을 규율하는 모든 문명 장치를 이 규율하는 원리로서 이 홍익인간을 이해한다 할 때는, 바로 인간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이런 그 제도, 체제 구조, 국가든 시장이든 돈이든 그런 거죠. 그 시장이다 돈이다 하는 건 홍익인간은 단권신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석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이 인간은 목적, 봉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또 수단화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지향을 홍익인간은 갖는 겁니다. 또 홍익인간을 하나의 그 삶의 원칙으로, 이걸 그 이타주의 윤리로 그렇게 해석한다 할 때는 가령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윤리라든지 또 탈공동체적인 어떤 그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어떤 지향으로 홍익인간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 얘기를 지금 57분, 뭐 한 5분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익인간은 그렇게 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쓴 논문을 따로 좀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좀 보충적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 홍익인간의 우선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16번 슬라이드, 홍익인간 우선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특히 5사로 불리는 주곡, 주병, 주형, 주선학, 주명,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곡은 먹고 사는 문제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주병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주형은 이건 일탈 행동, 가능적 폭력으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이제 제재하는 거. 그래서 평화 안정 질서를 확보하는 거. 또 주선학은 이건
인간 사회를 도덕적 공동체로 통합하는 거. 그리고 또 주명. 이 주명은 이건 명령 명자로 봐가지고 이 국가 조직과 이제 관료 그 기구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 기능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모든 인간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지속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오늘날은 훨씬 더 복잡한 여러 다른 기능들이 이 국가의 역할 기능에 이제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날의 저 부서도 18개 부서가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부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다섯 가지는 이 고금동서에 인간 세상 모두에게 중요시되는 그런 그 주제다. 복의 문제, 병과 형의 문제, 그리고 선악의 문제, 명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홍인간이 고대 조선에서 나온 말하자면 시공간적으로 그 제약된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출현한 그런 명제인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 이건 보편적으로 이건 인간 세상 일반에서 이 문제에 이제 그 어떤 적용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복의 문제, 병이나 형의 문제, 선악이나 명에 관한된 문제는 이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그 어떤 주제다 하는 얘기고 이게 이제 뭐 이제 빨리 마무리하라는 그런 주문이 그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질병 고치는 문제는 이건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인식이 이게 그 단군 신화 속에 있는 거죠. 풍인간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다른 야경 국가론, 자유방임주의 국가론 이건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이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거기에 뭐 국가가 관여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의식하고는 다른 어떤 세계관 내지는 정치관을 홍인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선학도 또 중요해요. 주선학. 그 다른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그 이제 뭐 이제 정화하는 사회 정화시키고 뭔가 이 가치관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런 거 각자 알아서 챙길 주제지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뭐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이 공약 속에 또 국가 그 운영 플랜 속에 이 의식에 관한 문제, 가치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돈만 벌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걸로 그런 어떤 전제 내지는 그 이제 낙관적 전망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가치관의 문제, 그 이제 정신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별도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처방이 또 필요한데 이제 그와 관련된 인식이 이게 좀 빈약한 상태다 하는 걸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이게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주선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다. 여기 슬라이드 17 슬라이드 17에서는 이게 인간 중심주의와 현세주의로 이제 관통되어 있다 하는 얘기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고대적 표현이라는 얘기도 좀 거기서 했고요. 자 여기 여기 18 슬라이드 18에서부터는 자의 해석으로 갔는데 이건 그 슬라이드 22를 보시죠. 슬라이드 22. 예, 슬라이드 22. 거기서 이제 맞습니까? 종합했는데 슬라이드 22번. 잠깐만요. 예, 슬라이드 맞습니다. 22번. 예, 거기서 종합을 했는데 이게 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다와 넓다 중에 크다가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넓다라고 하는 말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크다라고 하는 용어에 그러나 오늘날은 넓다라는 말로 이 통용되고 있는데 보다 제대로 된 해석은 크고 넓게 예? 크면서도 넓은 어떤 그
경지. 근데 크다고 할 때는 뭐에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작다, 부족하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이거든요. 크다고 할 때는. 그리고 성장이니 생산성이니 뭐 경쟁력이니 어떤 자유, 이거와 친화력을 갖는 그런 그 이제 개념이고, 넓다고 할 때는 뭐가 됩니까? 넓다고 할 때는 이건 뭐 어디 한쪽으로 편중되고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편파적이고 이런 쪽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쪽과 그 평등, 배려, 분배, 복지, 이런 어떤 그 지향으로 이게 그 전개되는 그런 그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넓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엔 넓다가 중요한데, 넓은 것과 크다고 하는 것을 모두 그 합친 어떤 그 이제 지향이 홍이라고 하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이기라고 할 때는 이건 더한다, 이롭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뭐에 상대되는 개념이겠습니까? 뺏는다, 착취한다, 억압한다, 방관한다. 뭐 그런 그 이제 관점, 그런 그저 지향과 배치되는 그런 그 이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이 인간이 또 이 논쟁이 많습니다. 인간이 뭐냐? 단군신화에서에게는 인간이 뭐냐? 홍익인간의 인간이 뭐냐? 홍익인간은 인간을 홍익한다로 되어 있죠. 인간을 홍익한다. 뭐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인간을 행복하게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뭐냐?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갑니다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 세상 또는 인간 공동체, 휴먼 소사이티나 커뮤니티의 의미로서의 인간이다. 이건 일반적으로 홍익인간은 그렇게 봅니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휴먼 소사이티나 커뮤니티의 의미로 그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물론 개인, 이기적 개인, 고립적 개인에 상대되는 그런 용어로서의 그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휴먼 비잉으로의 의미도 갖는다.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질병으로도 고통을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벌도 받고 선과 악 사이에서 범인하는 존재로서의 휴먼 빙. 이때 휴먼 빙, 인간은 뭐에 상대되는 거예요? 신과 상대되는 개념이고, 동물과 상대되고, 자연이나 돈과도 상대되는 거예요. 물질과도 상대되는 거예요. 또는 시장, 법률, 국가, 언론, 종교, 체제, 구조, 시스템, 이런 것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해석할 때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로 그 지향을 집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그런 인간 공동체로서의 인간은 인간을 이제 포괄한 그런 개념은 공동체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휴먼 비잉으로서 인간을 이해를 한다면 인간 중심주의로 홍익인간은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홍익인간은 백성, 피치자, 인민, 민중으로서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 지배층, 가진 사람과 상대된 존재로서의 인간, 이렇게 인간을 이해를 할 때는 홍익인간은 민본주의나 위민정치로 해석이 되고, 이것은 민주국가나 민주주의나 복지국가로 지향해가는 그런 사상적인 성격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네 번째 의미는 나, 자, 이기적 자, 어떤 인식 주관으로서의 자, 에고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타인, 타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타인, 에고, 이기적 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인간을 해석을 하면은 이때의 홍익인간은 이타주의적 어떤 적극윤리, 이 적극윤리도 소극윤리로 적극윤리 다르죠. 소극윤리는 이건 보상적, 뭔가 이제 협동이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둔 상호적인 어떤 그런 덕목이나 덕성이나 이렇게 가는데, 비보상적인 일방적인 어떤 이 헌신이나 또 일방적인 봉사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윤리로서의 이타주의 또는 인도주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홍인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홍인간이 추구한 세상에 대한 게 이 슬라이드 23부터 나오는데 이건 뭐 한 1분 안으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 이제 질문, 이거는 예, 추후에 다시 그 계기가 되면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각주 저 24번 아니 28번 슬라이드 28번에 홍인간 인본주의는 그 세 가지로 28 슬라이드 28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홍인간 인본주의는 첫째, 국가와 권력의 민본성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명제로. 두 번째로, 인간 중심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문명 장치는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세 번째는 공동체와 이웃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촉구하는 이타주의 윤리. 이게 이 세 가지가 홍인간 인본주의의 이 세 가지 지향으로 집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향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는 이것은 별도의 장에서 또 좀 시간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시간적으로 그 여유가 없고 다음에 별도의 자리에서 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점으로 마무리를 짓고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럴 때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예, 질문,